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44번째 이야기. 그리스로 향한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주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 사이에 세워졌는데, 이들은 바다로 나아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이집트나 바빌론 같은 나라들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경제 교류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서로 모방하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 반도에 도시국가가 생길 무렵 서남아시아의 이란고원 남부에서는 페르시아가 점점 번영했는데, 페르시아는 기원전 558년에 키루스 2세가 개혁을 시행하면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기원전 550년에 페르시아인은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먼저 이란고원 북부의 메디아 지역을 정복하고 이어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공격했습니다. 주변 지역을 모두 정복한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까지 모두 점령했습니다. 30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끝나자 페르시아는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에게해, 북쪽으로는 흑해, 남쪽으로는 인도양에 다다르는 거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522년에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가 세상을 떠나자 메디아의 종교 지도자였던 가우마타가 자신이 캄비세스 2세의 동생이라며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귀족 다리우스가 귀족들을 이끌고 가우마타를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그가 유명한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페르시아는 여러 귀족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는 다리우스 1세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단번에 이들을 제거하고 페르시아의 질서를 다잡았고, 정복한 땅으로 가는 길을 다시 정리하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길이 모두 완성되자 페르시아 군대는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정복 지역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뜻을 이어받아 정복 전쟁을 계속했는데, 에게해에 도착한 다리우스 1세는 그리스 반도를 반드시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한 발 그리스 반도로 진격하면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차례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다리우스 1세가 왕이 되기 전에 이미 페르시아에 정복된 상태였고, 페르시아는 정복 후에 엄격하게 통치하지 않아 이들 국가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1세는 정복 지역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병사로 쓰거나 노역을 시키려고 강제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통치자들은 모두 페르시아인으로 바꾸었고, 페니키아 상인들이 소아시아 상인들과 분쟁을 일으키자 일방적으로 페니키아 상인들을 지지해서 상업적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 국가에서 페르시아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는데,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의 전쟁은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500년에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 밀레투스는 페르시아의 잔혹한 식민 정치를 견디지 못하고 참주 아리스타고라스의 지휘하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소아시아를 비롯한 그리스 반도의 거의 모든 도시국가가 밀레투스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테네와 에레트리아는 군대와 말, 배를 지원하고 사르디스 지방에 있던 페르시아의 공공건물을 불태웠습니다. 페르시아는 지원국들의 도움을 받은 밀레투스의 강한 저항에 허를 찔려 일단 물러났으나, 아테네와 에레트리아의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밀레투스를 점령하고 더욱 잔혹하게 통치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특히 사르디스의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반드시 아테네를 점령해서 보복하겠다고 선포했는데, 밀레투스를 되찾은 후 그는 곧바로 아테네로 진격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매우 화가 났지만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이를 그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 후 아테네의 내부를 분열시킨 다음 무력으로 공격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자신의 계획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렸는데, 아테네의 첫 번째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 히피아스였습니다. 히피아스는 아테네에서 추방된 후 페르시아에 망명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제안을 듣고 나서 히피아스는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정복한 후에 아테네의 통치권을 자신에게 준다면 영원히 페르시아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아테네의 알크마이온 지방과 비밀리에 접촉했는데
알크마이온 집안은 히피아스가 시키는 대로 다른 귀족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페르시아의 잔인한 보복을 두려워한 아테네 귀족들은 조금씩 히피아스에게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페르시아에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맡기기로 하고 다리우스 1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기원전 492년에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 반도의 도시 국가들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육군과 해군을 조직해서 그리스 반도로 향했습니다. 총지휘관은 그의 사위였던 마르도니우스였는데, 해군 함대가 그리스 북부 해안의 아토스고지를 통과할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며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300척이 넘는 페르시아 함대가 침몰하고 2,000명이 죽었으며, 페르시아 육군도 그리스 북부에서 습격을 받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총지휘관 마르도니우스도 부상을 당해 간신히 페르시아로 돌아왔고, 이렇게 페르시아의 첫 번째 원정은 그리스 반도에 가보지도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리우스 1세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는 사위 마르도니우스에게 실패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다시 해군을 조직하고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한편, 그리스의 각 도시 국가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흙과 물을 바치라고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나라를 바치고 복종하라는 의미였으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코웃음을 치며 페르시아에서 온 전령들을 동굴에 가두어 죽여버렸고, 통역한 아테네인도 그리스어를 모독했다는 죄로 처형했습니다. 스파르타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페르시아에서 온 전령들을 우물가로 끌고 가서는 이 안에 흙과 물이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전령들까지 무참히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우스 1세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장군 아르타페네스와 다티스에게 지휘를 맡겨 2차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이번에는 아토스고즈를 무사히 통과하고 그리스로 가는 길에 낙소스 섬과 델로스 섬 등에 들러서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에레트리아였는데, 에레트리아는 페르시아에 저항한 밀레투스를 지원한 적이 있었기에 페르시아는 그 보복의 의미로 도시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에레트리아의 건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타서 무너져 내렸고, 성 안의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다시 다음 목적지로 발길을 돌렸는데, 아테네를 향해서 계속 진격했고, 이때 동행한 히피아스가 길 안내를 맡았습니다. 아테네는 페르시아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졌으나, 에레트리아가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오히려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만약 이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은 에레트리아보다 비참한 결말을 맞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항복은 원하지 않았기에 급히 스파르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스파르타는 지원을 약속했지만, 종교 축제일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에 군대를 보내겠다고 알려오자 아테네는 하는 수 없이 홀로 전쟁을 준비했는데, 아테네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아테네의 병사 페이디피데스는 아테네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홀로 쉬지 않고 뛰었는데, 거리는 무려 40km가 넘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먼 길을 달려온 그는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고꾸라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환호하시오. 우리가 승리했소. 페이디피데스는 이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한 제1회 근대 올림픽에는 페이디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 종목이 생겼으니 바로 마라톤 경기입니다. 선수들은 마라톤 평원에서 출발해서 당시 페이디피데스가 지나온 길을 따라 아테네 주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는데, 전체 거리는 42.2km였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측정해 보니 42.19km였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아티카 반도의 마라톤 평원을 정복했는데, 마라톤 평원은 아테네와 아주 가까운 곳이라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진격을 저지하지 못하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는 병사가 10만 명이고 아테네는 이웃 도시국가인 플라타이아에서 보내준 1000명까지 합쳐서 간신히 10,000명이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이 전쟁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아테네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의 모임인 십장군회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 최고 사령관이던 칼리마코스를 비롯해 반 이상의 장군들이 아테네의 병력이 너무 적으므로 스파르타의 지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밀티아데스는 이 상황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지금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우리의 생사가 달렸어. 승리하면 아테네는 위대한 도시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아테네의 영웅이 될 것이요.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페르시아에 아테네를 바치는 것과 다름없어. 칼리마코스도 결국 동의하여 밀티아데스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마라톤 평원 근처로 가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테네와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은 마라톤 평원에 들어서서 페르시아와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아테네는 대형의 중앙을 비워두고 병사를 양 측면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페르시아 군을 가운데로 끌어들여 그 측면을 공격하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테네가 예상한 대로 대형의 중간으로 깊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 순간 아테네는 측면의 병력을 이동시켜 페르시아를 에워쌌습니다. 마치 도간에 들어간 쥐와 같은 상황에 몰린 페르시아 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도망쳤습니다. 아테네는 달아나는 페르시아 군을 끝까지 뒤쫓아서 해변까지 간 끝에 전함 7척도 빼앗았습니다. 원래 페르시아의 작전은 육군이 아테네와 가까운 곳까지 진격하면 아테네 해안 근처에서 대기하던 해군이 그와 연합하여 동시에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장군 밀티아데스가 이미 마라톤 평원에서 페르시아 육군을 물리치고 바로 아테네로 돌아와 페르시아 해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해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군은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와 플라타이아의 연합군은 장군 칼리마코스를 포함해 192명이 죽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는 이후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긴 전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45번째 이야기, 피로 물든 테르모필의 전투로 이어집니다.